네, 12월 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준비실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잖아요. 네. 오늘 주요한 발언이 나온 게 있어요. 혹시 한 번 보면 두 번 더 보고 싶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딴 데 바로 돌리고 싶네요. 뭔데요? 미스터 추. 네. 오늘 네. 미세스 추가 이제 매일 아침 이제 청문회 출근 사무실로 출근을 할 텐데요. 출근이요? 이제 네.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좀 차려. 알겠습니다. 진정하고 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죠. 지금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고 자,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명된 이후에 그런 열망이 높아졌다. 이렇게 뒷동수를 보이죠. 높아졌다라고 했고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어떤 좀 통화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네. 모르는 사이였고 좀 네. 단순한 인사를 주고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양 반장 마음에 이해해요. 네, 조금만 견딥시다. 네, 신 반장. 지금 이제 연말 시한을 앞두고요. 지금 북한의 글쎄요, 도발 수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그동안의 발언보다는 수위가 또 높았죠. 그렇습니다. 이 주말에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글쎄 밝혔는데 말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유엔 총회 연설에서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 글쎄 이렇게 그런 발언도 했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네. 위급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수위로 이 발언이 좀 돌아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내용이지만요. 여야 협상 실패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과 내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안한 대안을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국회가 파행 사태로 치달았던 건데요. 오늘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사실 주말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여야 3당이 내일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요. 이견이 큰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은 일단 정기국회 안에는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그런 차원이고 여야의 극단적 충돌만큼은 멈추게 된 상황인데 다만 이제 선거법이든 검찰개혁 법안이든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후 논의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바로 뒤에 고반장 발제 때 좀 짚어보고요.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 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에 모레 11일에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금 분위기로는 근로기준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노동부는 50인에서 99인 사이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방안이 있는데 아마도 모레 그 방안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국회 얘기를 하면서 오늘 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체됐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이 이제는 이제 전 원내대표네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사학비리 등 의혹과 관련해서 세 번째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생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출석했는데 지금 민생경제연구소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고발장을 냈고요. 자녀 입시비리, 홍신학원 사학비리,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사유화 등의 의혹이 제기돼 있습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모두 근거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여야 예산안 협상 등 국회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더 거칠어지고 있는 북미 신경전 등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소식과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첫 출근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얘기, 또 각종 검찰 수사 속보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 등의 명운이 이번 주 여야 협상 결과에 달려있는 거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4+1 협의체를 만들어서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뒤늦게 협상에 뛰어들면서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한국당은 우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예산안 처리는 내일로 미룬 상태입니다. 고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기막힌 상황을 끝내는 결말의 때, 결실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대담한 결단과 전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결전의 날입니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개혁의 성과를 안겨주는 오늘 12월 9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결전의 날, 결정적 순간, 결실의 때. 오늘 오전 이른바 여야 4+1에 참여 중인 각 당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굳이 발언 내용을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 정말 굉장히 국회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내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 그리고 통과까지 예정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여야 4+1 협의체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잠깐 논란도 일었습니다. 활동이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지원 활동을 문제 삼은 겁니다. 국회에서의 4+1 예산 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이로서 예산을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합니다.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작성해주는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자, 김재원 의원은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재부 장관,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까지 하나하나 건건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인 공무 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의 말은 예산안 심사 중인 4+1은 법적 근거가 없는 협의체다. 예산안 심사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돕는 공무원들도 불법 행위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건데요. 자,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였던 전해철 의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김재원 위원장은 4+1 협의체가 교섭단체가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 집단이라고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 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형태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네, 전해철 의원 등의 반박은 그동안 예산 심사 지연시킨 게 바로 한국당이다. 그리고 예결위도 법적 활동 기한은 종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50인 이상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해서 제출할 권한이 있고 그걸 4+1 협의체가 한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가 책임질 테니 위축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기획재정부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공무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내에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입니다.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수정안이 마련되고 오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여야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 등도 오늘 안에 합의해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었죠. 바로 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뽑은 겁니다. 여야 각 당도 이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협상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새 원내대표가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일말의 협상 기한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국회 발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한국당이 오선의 심재철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자, 한국당 새 원내대표 바로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예.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의원님 문제가 큽니다. 내외적으로 나오는
축하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민주화 동지로 말하면 이인영 동지보다 김대철 동지가 나랑 더 빨리 만났어. 합수사의 감방 동지. 그 자리에 이해찬 총리도 배우 조정자가 모두 와 계셨고. 자, 중요한 건 오늘로 예정됐던 예산안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여부였습니다. 자, 협의의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결위원회 간사가 참여해 논의한다. 예산안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원총회의 동의를 거쳐 처리한다. 자, 그리고 내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상정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부 예산안 내일 합의 처리키로 급한 불 껐지만 불씨는 여전.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회가 사실상 이제 파행 상태로 갔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정치보회를 마쳤는데 주말을 지나서 오늘 아침부터 아주 분주하게 국회가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당으로서도 이제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하는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지금 일단은 4+1 협의체 한국당이 정면 충돌할 상황에서 한숨은 돌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예,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이 4+1 협의체가 오늘 예산안 물론이고 이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자, 정기국회가 내일 끝나기 때문에 오늘, 내일 본회의 열어서 다 통과시킬 계획이었던 거죠. 자, 계획은 이랬습니다. 자, 우선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을 하고 필리버스터 무제한 자유토론이 걸려있지 않은 이 예산안부터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한국당이 무제한 이 자유토론을 시작해도 어차피 내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토론도 자동 종료가 되기 때문에 11일에 바로 또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마저 통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산안부터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또 유치원 3법까지 순서도 다 정해놨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물론 오늘 여야 4+1 협의체도 일말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바로 협상에 나선다면 무조건 본회의 처리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직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야 합의가 나온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은 한국당까지 참여해서 협의를 해서 내일 통과를 시키고 내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밀렸던 민생법안 처리도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일괄 취소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거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 뒤로 밀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게 전혀 아니고 일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지금 4+1 협의체 입장에서는 다음 임시국회 때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예정대로라면 내일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가 되고요. 곧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11일부터 민주당이 소집을 해서 임시국회가 열리는 거였는데 이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놓고 이걸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처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막판 극적 타협으로 일단 정기국회 상정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임시국회에서는 무조건 처리에 나서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등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오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는 완전한 봉합이라기보다는 추후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어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급한 불을 껐다 이런 건데요. 한국당과 여야 4+1 협의체가 남은 시간 동안 극적 합의를 한다면 임시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협상이 결렬된다면 결국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1 협의체 안에서도 일단 단일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과 또 협상을 거쳐야 하는 건데 지금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4+1 협의체 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말 사이 그리고 오늘까지 단일한 논의했지만 아직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막판 이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우선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라 있는 원안은 이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이죠. 이걸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석으로 조정하는 건 어느 정도 의견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문제는 연동제인데 연동제를 어느 선까지 도입할지, 연동률은 어떻게 할지 등을 두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또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원안대로 권역별 석패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군소 야당들은 전국 단위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선거법 합의안 관련해서 추가 속보가 나오면요, 저희가 회의 때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타다 금지 법안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잖아요. 저희가 속보로 간단히 다뤘었는데 이재용 대표가 그 이후에도 연일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타다 금지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이후로 이재용 대표가 어제까지 사흘 연속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올린 글 한번 보면은 이 타다 금지법, 이거는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 명의 타다 운전사들, 또 수백 명의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법안이다라면서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지만 갑자기 이게 불법화되어서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이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이 타다금지법 통과 중단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또 이 타다는 혁신의 대표주자가 아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된 아직 혁신을 이루지 못했지만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 명의 작은 기업이다라면서요. 이런 기업의 서비스를 1년 만에 막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오늘 타다 금지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인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또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회장은 또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객 자동차 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현재의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법안은 이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또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또 대여 또는 반납 장소도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이 되게 됩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연내 또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또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요, 지금 재판 여부와 상관없이 타다는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국회 상황 관련해서 이제 내일 오전에 본회의가 열려서 예산안이나 민생법안 등이 통과될 예정이니까 내일 국회 상황 고반장이 또 계속해서 챙겨주기 바랍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내일 예산안 처리 페트법안 상정 보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시험을 단행한 북한을 향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시험인지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장소가 동창리 발사장인 만큼 미국이 우려하는 ICBM 관련 시험일 가능성이 크죠.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북미가 주고받는 메시지 수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속보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을 했다. 이 북한의 이 한마디에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시험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요. 북한의 전략적인 지위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시험 장소나 담화의 내용, 무엇보다 이 시기로 밀어볼 때 미국이 민감해야 할 만한 군사적 행동을 일부러 강행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먼저 장소인데요. 서해 위성 발사장은 동창리 발사장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 북한 최서단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명목상은 인공위성 발사체 시험장이지만 장거리 로켓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기술 개발의 산실로 꼽히는 장소입니다. 2012년 ICBM급으로 평가받는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고 2017년엔 ICBM급 화성 14형 등에 사용된 엔진 시험을 한 곳입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미 간 대화 무드가 조성되자 북한은 동창리의 문을 닫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연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 이 동창리에선 수상한 움직임이 몇 차례 포착됐습니다. 청와대는 동창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북한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전망했지만 이 정보기관, 즉 국정원이 파악한 바는 조금 달랐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완전히 폐기가 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한 ICBM 발사 능력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정원에서 위성 사진으로 파악한 내용이 그동안의 움직임이 없다가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 하는 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북한은 이번 시험을 계기로 동창리를 폐쇄한다던 한미와의 약속을 공식적으로 깨버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시험한 걸까요? 북한은 이번 시험을 북한의 전략적 지위 변화와 연계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담화를 발표한 주체가 신형 무기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원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 시험 결과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고 강조했는데 이 말인즉슨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보고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 미국을 향해서 운운한 크리스마스 선물, 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ICBM도 액체와 고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액체는 이미 화성 14, 15형 이거에 대해서 이미 발사를 했고 고체라는 것이 이제 액체가 갖고 있는 약점을 다 보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체 엔진을 가지고 ICBM을 발사하기 위한 최초의 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자, 미국의 한 연구소는 동창리 인공위성 사진을 근거로 해서 로켓 엔진 시험이 있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각각 7일 오후와 8일 오전에 촬영한 동창리 엔진 시험장의 사진입니다. 7일 사진엔 보이던 차량 4-5대와 컨테이너, 물체 대부분은 8일에는 사라졌고요. 시험 당시 분사된 배기가스로 인해서 지표면이 흐트러진 걸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시험대 남쪽에 쌓인 모래 역시 배기가스가 분출된 흔적인 걸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 시점입니다. 한미 정상은 7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요청했는데요. 한미의 현안인 방위비, 지소미의 언급은 일절 없었고 오로지 북한 문제만 원포인트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오후 북한은 보란듯이 중대한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한미 정상통화에 확 찬물을 끼얹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북한의 시험 발표 후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좀 꼼꼼히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적대적으로 행동하기엔 그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은 것을,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나와 강력한 비핵화의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북미가 일촉즉발이던 2017년에야 나올 법한 표현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파괴를 언급했습니다.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자, 이어지는 트위터 내용입니다. 자,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로 하거나 또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간섭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북한에겐 잠재력이 있고 비핵화를 해야 합니다. 나토, 중국, 러시아, 일본 다 같은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한의 도발에 자신이 재선 가도의 악영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다간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란 말로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겁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과 러시아도 동조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새로운 길이 아닌 기존의 길을 가야 한다는 점을 압박한 겁니다. He knows I have an election coming up. I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at. So we'll see how it goes. But I really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e election.
자, 같은 말을 2번 반복했죠. 재선 도전을 방해하지 말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문득 드는 생각으로는 북미 간 신경전이 당장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가 아니라 이 내년 미국 대선까지도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2018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동창미서 중대한 시험, 트럼프 모든 것 이룰 수 있다 경고입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난 주말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단행했다 이렇게 발표한 북한을 향해서 오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발언 중에선 가장 수위가 높았고요. 지금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특별히 진전이 없고 또 북한이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북미 간의 신경전의 강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죠. 네, 일단 주말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토요일 오후에 청와대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이 7일 그러니까 그 토요일 오전부터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좀 갑작스러운 통화이긴 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를 했고 또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도 인식을 공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당분간 한미 정상 간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또 주한미군 철수를 한 해 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북한 문제만 딱 하나만 놓고 원 포인트로 통화를 했던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하던데요. 이 연내 이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미국의 어떤 의지 표명일 수도 있고 또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어떤 상황을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인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통화 관련 브리핑이 있고 몇 시간 뒤에 북한이 ICBM을 상징하는 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시험을 단행한 겁니다. 네, 정확히 타이밍이 선후 관계를 또는 인과 관계를 저희가 얘기하기 좀 어렵죠. 하지만 표면적인 선후 관계만 놓고 보면요, 한미 정상 통화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변과 함께 북한 비핵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동창리 발사장에서 더군다나 동창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직접 폐쇄를 약속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보란 듯이 중대한 시험을 단행한 거고요. 청와대도 당황스러운 기색이었습니다. 당장 NSC 회의 열지 않고 공식 대응도 좀 삼가면서 추이를 살폈는데요. 다만 이제 좀 사후에 전체적인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 한미 정상의 통화가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한 어떤 첩보를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반장 얘기는 동창리에서의 뭔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전에 전화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이 지난달에 국정원 보고에서 최근 동창리 일대 차량들의 움직임이 늘어났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고요. 또 최근에는 미국이 일주일 연속 한반도 상공에 정찰기를 띄웠습니다. 전 세계 세대뿐이라고 하는 핵심 정찰기 코브라볼까지 동원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한미가 동창리에서 엔진 시험이나 혹은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이어질 수 있는 징후를 감지하고 좀 정상 간의 사전 통화를 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제 2019년도 3주밖에 안 남았고요. 북한이 연말을 시한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연말 시한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북한의 도발 강도 또 메시지 수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행을 공개하고 또 이 박정천 총참모장 명의의 담화문, 또 최선희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문을 연달아 냈었죠. 자, 남북 9.19 군사합의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한 서해 접경 지역에서는 또 해안포 사격도 했습니다. 그리고선 동창리 시험장까지 재가동한 겁니다. 어떤 시험을 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죠. 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다만 이번 시험이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됐다고 강조가 됐는데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가 됐다는 이야기고 그 의미 또한 크다는 이야기겠죠. 어쨌든 동창리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력을 과시하는 곳입니다. 전략적 지위 변화라고 한 건 뭔가 새로운 시험이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을 겨냥한 ICBM 엔진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체 연료 시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가능성이고요. 왜냐하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창리 시험장의 구조나 환경을 보면요, 고체 연료를 시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분석들을 또 많이 내놓더라고요. 최 반장,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는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꽤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고체 연료는 기존의 액체 연료와는 달리 이 연료를 충전할 시간이 필요가 하지 않아서 이 기습 타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요. 자, 액체 연료는 시간이 지나면 산화하는 데 반해서 이 고체 연료는 미사일 안에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따라서 발사 전 매번 이렇게 연료를 채워넣지 않아도 언제든지 쉽게 옮겨서 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진화된 버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어떤 연료를 쓰든지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레드라인이란 말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북한이 발사하면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그런 도발로 미국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국은? 예, 일단 미국의 이 북한 핵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 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 유예를 끝내려고 한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북한 무기체계 분석가 중 한 사람인 네이선 헌트라는 사람은 이번 발표가 이 핵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를 끝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확실한 조치다. 북한은 더 이상 서방의 좋은 홍보거리가 돼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거죠. 또 애덤 마운트 미국 과학자연맹의 선임연구원이라는 사람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1년을 보내고 그 후에 북한 정권은 완전한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속보가 하나 막 들어왔는데요. 김영철이 지금 노동당 부위원장 그만뒀나요? 지금 맨날 직위가 헷갈리고 좀 직위 좀 확인해 주고요. 부위원장은 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도 부위원장 하고 있죠? 통일전선 부장을 내놨죠. 네네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조금 전에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이제 북한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란 그런 추가 경고 메시지를 또 내놨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북한이 또 맞서는 메시지를 내놓고 또 계속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메시지를 내놓는 계속해서 지금 가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북미 간의 지금 추가 실무 협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아무튼 말싸움이 상당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도 북한이 ICBM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둔 것이고요. 북한이 이달 말에 노동당 중앙위 5차 전원회의를 긴급 소집하기로 했고 거기서 새로운 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곧바로 응수하는 지금 격한 메시지를 또 내놨기 때문에 아무튼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일단 가고 있는 건 또 분명해 보이고요. 자, 또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소식도 좀 간단히 짚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세계적인 록밴드죠. U2의 그 보컬, 리드싱어를 만났네요. 네, 지금 계속 북한 관련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망령든 늘다리로 불러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북한 매체에서 보도가 나오는 걸 이제 우리 언론이 봤다 보니까 지금 한 줄씩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도 전해드리고요. 일단 이 청와대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면 U2 보컬을 만났습니다. U2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밴드고요. 그래미 어워즈를 무려 22번이나 수상한 아주 레전드급의 밴드인데 특히 지금 보시는 이 리더이자 보컬인 보노가 사회 현안에 자주 목소리를 내고 빈곤 퇴치 캠페인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명하죠. 네,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만남 장면 잠깐 보시죠. U2가 지난 40년간 세계 최고의 락 밴드의 위상을 지켜왔는데 그런 아주 훌륭한 음악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또 그 음악 활동을 매개로 해서 평화, 인권 그리고 또 기아나 질병 퇴치 같은 그런 이제 사회 운동까지 함께 전개하시고 또 아주 많은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I want to thank you also for your leadership in the peace process, and I'm here to encourage that. Coming from a small island where we had similar difficulties.
네, 유투는 어제 공연에서 최근 세상을 떠난 가수 설리와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영 검사, 일제강점기 선구적으로 여성 해방을 주창한 화가 나혜석 등의 얼굴을 스크린에 비추며 여성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사진도 포함이 됐는데 김정숙 여사는 어제 이 공연을 직접 찾아서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김정숙 여사의 감상평을 빌려서 아주 대단한 공연이었다고 한다. 한국 공연의 성공을 축하드린다라고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자, 아무튼 아까 신 반장이 또 속보로 얘기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맨이라고 부르고 또 망령든 늙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북미 간에 지금 언어가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만약에 중대 시험이 ICBM 시험으로 확인이 된다면 지금 추정은 하고 있지만 이제 북미 간의 마지막 협상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 지금 참 난감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한 속보 더 들어오면요. 신 반장이 좀 챙겨주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북중대 시험 발표에 트럼프 모든 것 잃을 수도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야당 발제에서 간단히 얘기했던 대로 오늘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선출됐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의 경기 안양 출신 심재철 의원이죠. 러닝메이트인 정책의장에는 김재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차 투표를 1위로 통과한 심재철, 김재원 조는 결선 투표에서도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과반에 가까운 표를 얻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데요.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이 원내대표 경선 후보를 확정하는 데만도 막판까지 좀 혼전을 거듭했습니다. 이 출사표를 던졌던 윤상현 의원, 또 그리고 출사표를 던지려고 했던 홍철호 의원이 막판에 포기를 한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재선에 김선동 의원이 합류를 합니다. 자, 그렇게 심재철, 유기준, 그리고 강석호, 이렇게 김선동 4파전 치러지게 됐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상현, 홍철호 의원 빠지고 김선동 의원이 합류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의 의중, 이른바 황심이 작동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정견 발표에 나선 심재철 의원, 누구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황심이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황심은 없고 황심은 절대 중립이라고 확신합니다. 황심을 거론하며 표를 구하는 것은 당을 분열시키고 망치는 행동입니다. 자, 어쨌든 저렇게 정견 발표를 마치고 의원들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자, 투표 결과 심재철 의원이 39표, 그리고 강석호, 김선동 의원 각각 28표 얻었죠. 자, 이날 투표 참여 의원 106명, 그러니까 누구도 과반이 되지 않은 겁니다. 유기준 의원을 뺀 새 후보가 결선 투표 곧바로 들어갔죠. 자, 의원들 투표 끝나고 결선 투표 결과 다시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심재철, 김재원조 52표, 강석호, 이장우, 김선동, 김종석조 각각 27표. 앞서 유기준 의원이 얻은 표를 거의 다 심재철, 김재원조가 가져간 그런 양상이 연출이 된 겁니다. 자, 국회 부의장을 지낸 비박계 5선 중진이죠. 자, 특히 러닝메이트인 김재원 의원, 김 의원은 3선 친박 중진인데 특히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렇게 멋진 기념사진까지, 글쎄요, 고 앙드레 김 선생님 이 패션쇼 피날레 장면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원내 사령탑 저렇게 두 사람 오른 겁니다.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 내년 총선 필승의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심재철, 김재원 조 승리 비결 지금 분석이 분분합니다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황심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했다.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특히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겠다. 오늘도 그런 입장을 황 대표가 얘기했던데, 자, 그런 인적 쇄신 방침에 뭔가 의원들이 위기감을 느꼈다. 특히 중진들. 그래서 똘똘 뭉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였을까요? 정견 발표 과정에서 심재철 의원들의 그런 불안 심리를 제대로 확실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선거를 앞두고 인적 쇄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쇄신도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지 쇄신 그 자체가 목표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봐서 그런가 이 심재철 의원 당선되고 나서 황교안 대표 표정이
그렇게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자, 생각해보면 황 대표가 재선에 김선동 의원을 민다더라 하는 썰이 돈 것도 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황 대표 입장에서는 5선 원내대표보다야 당연히 재선 원내대표가 뭐 부담이 훨씬 덜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인 거죠. 자, 그런데 세상에 5선 예전 같은 국회의장도 했을 5선 원내대표라니 그리고 나이 차도 1살밖에 안 나고 말이죠. 황 대표가 1살 많습니다. 자, 황 대표 주변에서 약간 우려 섞인 말도 나오고 있던데 계속 지켜보죠. 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바로 전직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입니다. 지난주 고별 오찬에서 지난 1년간을 회고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의총에 참석해서 한마디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2년 7개월 전에 정말 정권을 허망하게 빼앗기고 나서 저희 자유한국당 참 서럽고 분했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의총에서 제가 꼽은 가장 결정적인 장면, 심재철 의원 당선도 아니고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의원에게 지난 1년 정말 수고하셨다 하는 바로 그때. 자, 나 의원 얼굴 표정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나경원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정책위 의장님께서도 어려운 때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워낙 찰나여서 조금 뭐 긴가민가 하실 텐데 이거 보시면 이거는 표정이 좀 제 생각입니다, 물론.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 소식입니다.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4차례 출석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전광훈 목사 아직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도 3차례 만약에 불응한다? 경찰은 바로 체포영장 신청하면서 강제 수사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글쎄요, 아무래도 종교 지도자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출석 요구를 하면서 최대한 참았던 걸로 해석이 됩니다, 경찰도. 자, 하지만 세상법도 하늘법 못지않게 무섭죠. 자, 경찰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내렸습니다. 드디어 이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리던데 자, 하지만 전광훈 목사 지난 주말 이틀간 변함없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면서 이런 당국의 압박 전혀 개의치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런 시간이 되면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말을 하면 JTBC 전광훈 목사가 돈을 많이 받아내려고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유도한다는데 아니에요. 남의 종교 행사를 가지고 왜 시비를 걸어?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방금 삐 할 때 어떤 특정인의 이름이 있었는데 저희가 차마 그건 전해드리지 못해서 일단 비품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돈 많이 받아내려고 유도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 세상법에 1,000만 원 이상 이 집회 현장에서 돈을 거둘 때는 사전에 관공서에 등록도 하고 뭐 그래야 한다는 기부금법이라는 게 세상법에 있다 보니까 그 염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나저나 출국 금지. 이거 심각한데 말이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광훈 목사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나온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게 어디 보도예요?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그 청와대 앞 집회에서 한 발언이 또 교계 내에서는 신성모독 논란으로 또 번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여러 발언을 했는데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은 그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이제 전광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고 내가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고 그 다음 발언을 제가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뭐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아무튼 교계 내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와 있네요. 네, 뭐 일일이 다 소개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심재철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 보수정당 처음으로 호남 출신 원내대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광주 출신이죠. 광주 제1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을 직접 경험했고요. 몇 달 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하고 그때 일을 놓고 상당히 심한 언쟁을 또 했던
그런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이 서울앨범 이후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가 돼서 5개월간 또 수감을 했었고요. 대학 졸업 후에는 잠시 동대문 여중에서 또 교편을 잡았다가 86년도에 MBC에 또 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87년 MBC 노조를 설립해서 초대 전임자가 됐고 92년 방송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MBC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또 구속이 된 적도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 심 원내대표가 좀 몸이 좀 불편한 곳이 있는데 1993년에 감옥을 나와서 방송에 복귀하는 그날 정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20여일간 생사를 헤맨 적이 있습니다. 또 1996년 이 총선에 낙선한 후에 2000년 총선에서 원내 입성해서 지금까지 내리 당선이 됐습니다. 네. 자, 앞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의 승인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 이런 분석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요. 아무튼 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5선이니까 국회에서는 또 이제 다선 의원일수록 아무래도 좀 영향력이 크다는 인식이 많잖아요. 황 대표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우선 이 심재철 의원이 비박계라고는 하지만 계파 성향이었다는 점에서 안심하고 투표한 측면이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또 5선인데다 성격도 뭐 상당히 강하다는 점에서 황교안 대표와의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초재선들과 달리 중진들의 경우에는 인적 쇄신에 대한 공포심 같은 게 많은 상황인데 당내 최다선급인 심 원내대표가 그런 심정을 잘 헤아려 주길 바랬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본인 역시 황심을 경계하면서 그런 점을 잘 파고들었다 뭐 이런 평가입니다. 네. 지금 대여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공을 펼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도 심 의원이 우리들 병원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선두에 서서 좀 제기한 바 있잖아요. 네, 사실 뭐 5선이 그런 저격수 역할은 하지 않는 게 좀 보통이잖아요. 하지만 심재철 원내대표는 좀 달랐다는 해석입니다. 당장 작년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비공개 업무 추진비 내역을 확보해 폭로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또 지난 9월에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같은 5선인 이주영 의원과 함께 삭발투쟁에 나선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우리들 병원 관련 의혹도 뭐 줄곧 제기를 하고 있죠. 자, 본인도 오늘 정견 발표에서 난 싸울 줄 안다. 이 여당 누구보다도 민주화 투쟁 경력에 앞선다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김재현 의원이 정책위 의장에 러닝메이트로 나와서 선출이 된 거잖아요. 또 국회 예결위원장도 맡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관운이 좋네요, 양반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앞서 이게 뭐예요? 이 사진, 예, 이게 오늘 의원들한테 네. 나눠준 브로셔인가 봐요. 근데 이 하트 아무튼 인상적이고. 네,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아니요. 자, 일단 김재원 의원이 황교안 대표의 책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 황교안 대표를 견제하는 그 와중에도 김재원 이 정책위 의장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 측하고 어떤 물밑 이런 조율에 나설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이 아주 지략에 밝고 그렇다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지만 뭐랄까요 술이나 뭐 이런 음주 관련된 뭐 그런 구설에 자주 오르기도 했었죠. 아무튼 이 정책위 의장으로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중심의 이른바 변화와 혁신, 저희가 이제 줄여서 변혁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렸죠, 신반장. 네, 어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발기인대회 열었습니다. 공정, 정의, 개혁적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신당 출범을 선포한 건데요. 자, 변혁은 올드 보수로는 뭐 70석에서 80석을 차지하지만 우리가 중심이 된 새로운 보수 야당으로는 150석을 넘겨서 제1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하태경 창준위원장은 수도권에서 지지층을 확대해서 새 보수의 바람을 남쪽으로 불게 하는 선수 후남 전략을 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저도 어제 그 행사를 잠깐 봤는데 옷차림이 상당히 가볍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이 옷차림을 스티브 잡스와 같은 청바지와 밝은 티로 정했습니다. 청바지는 새로운 보수를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오신환 의원은 청바지에 파란 스니커즈 운동화, 또 유 의원은 하늘색 니트에 베이지색 면바지 차림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은 청바지는 안 입었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당명은 일단 가칭으로는 변화와 혁신이잖아요. 오늘부터 사흘간 대국민 공모에 나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1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상금 주는 거예요? 일단 뭐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네. 100만 원을 100만 주긴 원? 하는데 예. 네. 그 외에 또 부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부상이라고. 네. 자, 유승민, 오신환, 하태경 의원과의 식사권을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많이 듣던 포맷인데 그
워런 버핏이 많이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 비슷한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네. 사실 저도 한번 밥 먹으려고 음모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밥 잘 쏴주는 예쁜 복국장이 있어서 밥 걱정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뭐라고 다음에 말할 게 없네. 뭐 어떻게, 아무리 인사처리지만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밥 먹을 기회가 많이 하여튼 없을 것 같아서 과유불급이라고요. 뭐가 좀 과하게 하면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게 뭐 일반인적인 일이니까요. 그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아무튼 창당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재반장? 네, 창당 준비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이 됐고요. 이 창준이 전략기획위원장은 정문원 전 바른정당 사무총장이 맡았습니다. 이 신당 이름이 정해지는 대로 현안에 대한 변혁 명예 논평을 내면서 실질적인 정당 활동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내년 1월 당을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유승민계 의원들이 주축인데 여전히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도 차례대로 이 탈당해서 신당에 합류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이 안철수 전 의원이 합류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부인 발언이 나왔죠. 예, 오늘 안 전 의원 측에서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12월 합류 예정 기사, 일부 언론의 기사 사실과 다르다. 안 전 대표는 현재 해외 현지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혁 신당에 참여할 의사 밝힌 적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니다 한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아까 이제 담화문 내용을 속보 처리를 했는데 담화문 전체가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좀 읽어봤는데 아까 저희가 대체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다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분의 맥락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좀 추가로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그 참을성을 잃은 늙은이라는 게 확연히 알려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가 매우 초조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트럼프가 이제 이제 북한이죠. 북한을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잃을 게 없다. 이런 의사를 요 대목을 아까 저희가 속보 처리를 한 거죠. 우리는 전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고 미국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는다고 해도 이제 우리의 자존과 미국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튼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미국이 가시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늑다리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아직 연말이 남아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한 그런 담화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한국당 새 원내 사령탑에 5선 심재철 당선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검경 간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전직 청와대 특감 발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두 기관 간의 신경전이 핑퐁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또 경찰은 소환에 불응하면서 그 마찰의 정도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배경,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자, 그 가운데 하나로 검찰은 여권 주요 인사들의 금융의 고위 인사청탁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청탁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라는 의혹인데요.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포함된 텔레그램 대화방 하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금융위 인사, 그 외 인사에 개입하는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서울 동부지검은요, 천경득, 윤건영, 김경수 이 세 사람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천 행정관, 유 전 부시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라는 의혹 받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이 전 반장도 조사를 했죠. 자, 감찰은 박형철, 백원우, 조국, 이른바 이 3인 회의에서 중단키로 결정했다라는 의혹 받고 있습니다. 박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조 전 수석, 조국 전 수석 지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수석을 불러 감찰 중단 과정, 또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는데 자, 오늘은 출근을 했는데요. 오후에 조퇴한 다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병가를 또 냈다고 합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여러 대의 차명 휴대전화 그리고 외장 하드 등을 분석한 다음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작성이 된 청와대 문건이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 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첩이 됐고 또 울산경찰로 보내져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청와대는 통상적인 또 정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A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하지만 한국당은요, 청와대 첩보에 따라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았던 제보자가 송철옥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드러났고 또 청와대와 이 송병기 부시장 측 해명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국민 사기극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연은 양치기 대변인 고민정, 각본은 백원우 등 청와대 비서실 근무자들로 추정되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이 됐는지 조만간 또 드러나겠죠. 주연 배우인 양치기 대변인 고민정은 거짓말한 늑대가 안 나타나자 거짓말이 아니라고 감성적인 시인의 연기를 선보입니다. 자, 검찰은 지난해 초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김기현 사건을 수사하다 교체된 경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인사에 불만이 없는지 물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이는 곧 청와대가 첩보를 하달한 이후에도 사건을 챙긴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검찰은 당시 실제 수사를 했던 이 경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직 경찰 10여 명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받고 안 받고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검찰은 이 경찰이 조직적인 거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압수해간 숨진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되찾아오기 위해 잇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경찰은 이렇게 모두 반려를 했죠. 경찰은 세 번째 영장 신청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현직 경찰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다면 검경은 악화일로로 치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황이 이런 가운데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이 2달 가까이 공석입니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추미애 의원, 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을 했죠.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밝힌 소회는 검찰 개혁입니다. 제가 지명받은 이후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많은데 내년 초에 검찰 인사 단행 얘기도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단계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인사청문회 통과가 우선이라는 건데요. 자, 사실 현역 불패라고 하죠.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회의원 출신은 청문회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낙마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5선 국회의원에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추 의원 무난하게 치르지 않을까 예상은 되지만 야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추 의원과는 추 후보자와는 사법연수원 동기생이자 같이 판사 생활을 한 한국당 주호영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법무부 장관 지명은 헌정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표를 한 사람을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받는 자리, 중립적으로 해야 될 자리에 노골적으로 이런 사람을 갖다 놨어요. 말하자면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은 존재 자체가 법무부를 무력화하고 법무부의 중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명 의혹 수사 두고 악화일로 치닫는 검경입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최 반장이 얘기한 저 제목에서도 드러나지만 검경 간 신경전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요.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놓고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했잖아요.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이 서울지방경찰청은 통신수사와 관계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면서 이 추가 수사 상황에 따라 상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변사 사건 주체가 경찰인 만큼 검찰이 압수해간 휴대전화 기계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공유하자는 게 경찰의 취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받았지만 사망 동기와 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일 서초경찰서가 순진 수사관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다음 날 이 검찰은 영장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6일, 이틀 뒤인 6일 영장 다시 신청하니까 검찰은 4시간 만에 또 반려했습니다. 자, 검찰은 이 압수수색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설명을 했는데, 자, 경찰은 법원이 순진 수사관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검찰이 이 수사 필요성과 상당성을 문제 삼아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건 자기 모순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요, 당시 김기현 그 전 시장 관련한 이제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거고 경찰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찰은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죠. 네, 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선거 개입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 또 경과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요. 이에 따라서 검찰이 울산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 한 10여 명을 불러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계속 경찰이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일단 뭐 수사를 받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요. 경찰청 관계자, 이 검찰의 출석 요구가 도착한 건 6일인데 이틀 뒤인 8일까지 출석해달라고 했다면서 이 울산에 근무하는 사람을 뭐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서울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하는 건 이 검찰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라고 또 반발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지금은 이제 대전지방경찰청장이죠. 현 상황을 두고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면서요. 네, 황 청장은요, 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법정에 서 있어야 할 토착비리, 이 부패비리 범죄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큰 소리를 치고 있고 또 성실하게 직무 수행을 한 경찰관들은 뭐 하명 수사니 선거 개입 수사니 하는 누명을 쓰고 검찰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적반하장이 어울릴 듯하다라고 뭐 비판을 했고요. 또 검찰을 향해서는 독점적 영장 청구권, 수사 지휘권으로 이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또 독점적 기소권으로 토착비리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덮어버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야말로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개입 수사라고 주장을 했고요.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한 황 청장은 이 검찰의 출석 요청이 온다면 이 소크라테스의 심경으로 출석해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신반장, 그 소크라테스 말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냥 가면 안 될까요? 악법도 법이다. 그거를 너 자신을 알라는 아니고 악법도 법이다. 바로 하겠습니다. 예, 안 되겠습니다. 예, 자, 황 청장은요, 자, 이 총선 출마를 예고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었죠.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6일 전에 공직자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황 청장은 명예퇴직이 안 되면 의원 면직, 즉 사표 처리를 신청할 생각이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황 청장은 오늘 오후 7시에 대전에서 북콘서트를 또 열 예정입니다.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제목으로 황 청장은 40년 경찰관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집회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목처럼 수사권 독립과 수사구조 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검찰과의 갈등 사례 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직 경찰이 총선 출마를 앞두고요, 북콘서트를 여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는 안 되나요? 일단 선관위 유권 해석은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전 현직 정치인 또 공무원, 입후보 예정자 모두 이 출판 기념회 개최를 할 수 있고 현장에서 팔 수도 있는데 다만 황운하 청장은 여론을 의식해서 현장 판매는 않겠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이런 가운데 황 청장이 대전청장으로 지내는 동안에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였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죠. 예, 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황 청장이 지난해 12월 이 대전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1년 동안 대전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604장을 뿌렸다는 겁니다. 전희민 청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7개월 동안 52장,
이상로 전 청장은 뭐 5개월간 90장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뭐 당연히 많죠. 감사장을 나눠줄 때 또 경찰 마스코트죠. 포도리 인형도 지급을 했는데 이게 개당 14,000원짜리고 인형의 그 명찰에 수상자 이름까지 또 이렇게 특별하게 새겨줬다고 합니다. 이게 뭐 통상 관할 경찰서장한테 시상을 위임하는 것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이걸 줬다고 주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장이 표밭 따지기 용도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황 청장이 사퇴를 해서라도 총선에 나갈 것이라고 한다면서 전임자의 4배 이상의 감사장과 수상자 이름 명찰을 단 포도리 인형까지 뿌려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대전 경찰청 측은 황 청장이 범죄 예방 활동에 힘쓴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감사장과 인형을 드리고 있지만 대전청 각과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청장의 결재를 거쳐서 진행하는 정상적인 활동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도 오늘부터 이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말을 아끼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앞으로 관련한 속보 저희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경찰 소환, 휴대전화 압색 등 커지는 검경 갈등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아까 국회 상황 잠시 얘기했지만요. 여야가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과 유치원 3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내일 국회 상황 회의 때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의 3번째 재판 절차가 내일 진행됩니다. 이번 3번째 공판 준비 기일 때 기소된 여러 사건들이 병합될지가 관심입니다. 독도 해역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집중 수색이 어제자로 공식 종료됐습니다. 내일 계명대 실내체육관에서 합동 연결식이 거행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수색은 끝났지만 해군은 기본 임무를 수행하면서 수색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북 익산 장전마을 주민 등이 집단 암발병 사태 관련해서 내일 KTNG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연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왜요? 빨래 기스 그거? 예? 왜? 빨래 기스? 아니요, 복국장 프리뷰 계속 보고 싶어요. 그만.